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우여곡절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금융시장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몽테뉴 수상록에서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제가 뽑은 3대 뉴스 중 마지막 문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국민의당이 아수라판이 되는 건 그 당 사정입니다만 한 가지 짚을 게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나 반안철수파 의원들이 국민의당으로부터 박근혜 탄핵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탄핵을 주도한 당이니 마지막에 완성한 당인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뭐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고, 반안철수파 의원들은 탄핵을 주도한 당이 박근혜가 이끌었던 새누리당의 분파이기에 연대할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거가 있을까요? 탄핵 국민 서명을 국민의당이 시작했다는 점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박근혜가 국면 전환을 위해 야당 보고 총리 추천하라고 했을 때 집착하다시피 그 카드에 매달렸던 당이 국민의당임을 역사는 기억합니다. 뭘 망설였는지 12월 2일 탄핵 소추 투표일을 일주일 늦추도록 한 당, 그 당이 국민의당임을 국민은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탄핵은 국민의당을 비롯한 모든 당이 나서기 주저할 때 국민이 이끌어낸 것입니다. 국민이 이끈 탄핵을 제멋대로 자기 공로로 아전인수하는 국민의당. 요컨대 국민의 촛불이 없었으면 탄핵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지요. 역사의 진실이니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번 울린 박근혜의 이면 합의에 치를 떠는 아침.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어제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박근혜 정부 측에서 먼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사죄를 한 뒤에도 이를 뒤집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사죄를 받아야 한다, 이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불가역적 사죄를 언급하자 일본은 불가역적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되치기로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되돌릴 수 없는 해결로 뒤바뀐 것입니다. 2012년 당시 국방부가 총선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30일 작전을 수립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작전 목표는 우익 결집 또는 중도 오염 차단으로 사실상 당시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이었음이 드러났는데요.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 정보 비판에 대응하고 치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건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옛 여권 추천 이사인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 건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해임 건의는 강규형 이사의 업무 추진 비 사적 의혹을 적발한 감사원의 인사조처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110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즉 KBS 새노조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와 가진 KBS 새노조 성재호 위원장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공영방송의 이사를 맡을 자격도 능력도 자질도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해임 건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이에 따라 보궐이사가 선임돼 이사회 구도가 재편되면 이인호 이사장의 불신임 그리고 고대영 사장의 해임 절차가 차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합당 찬반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연기한 국민의당 전체 당원 투표가 어제 시작됐는데요. 국민의당 소속 광주와 전남지방 의원들이 잇따라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원 투표가 강행된다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여서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시민의 마음을 공익제보자들에게 전달합니다. 11월 1일 공익제보자의 밤 의인산 시상식이 열린 시청역 근처 프레스센터 인근 버스 정류장과 시청역 내 광고판에 어쩌다 슈퍼맨 기부자님들의 메시지를 담아 12월 한 달간 마음을 전합니다. 의인상을 수상한 15분의 공익제보자분들에게는 기부자님의 마음을 모아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이 공익제보자의 삶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은 1월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유산균 사랑 2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객값만 받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 연일. 저보다 훨씬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김프로가 더 고생하는 게 안 되는 방송 자꾸 한번 키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 김용민 씨께서 방송에서 계속 밟아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또 이 배지도 받고 하여튼 김프로쇼가 잘 연명하고 있습니다. 배지가 뭡니까? 그 왜 팟빵에서 2017년 탑20 배지를 달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었군요. 축하드리고. 자, 그나저나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홍준표가 그런 호기도 부렸잖아요. 자기를 기소했던 검사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호기를 부리기도 했는데 이거 아주 정면으로 되치기 당했어요 지금. 네, 근데 그 발언의 행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요. 홍준표 대표가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뒤에 말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문무일 총장이 가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면서 선을 그었어요. 네. 지금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문무일 총장이 거기에 가담했다고는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문무일 총장이 수사팀장이죠? 그렇죠. 만약에 검사들한테 책임을 물으려 그러면 당연히 수사의 총책임자인 문무일 총장도 세게 비난을 하고 책임 추궁을 해야 맞는데 예.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수사들이 많거든요. 큰일 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제 문무일을 직접 비난하는 거는 발을 빼고 나머지 검사들에 대해서 적절한 때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냥 한숨을 크게 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액자 파문이 또 불거졌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보도가 조금 먼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아쉬움이 좀 큰데요. 자, 그러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서 이 액자가 홍준표의 대법원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변수가 되진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아시겠지만 한 번 죄를 물었던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끝나면 그 혐의에 대해서 다시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재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이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예. 우리 법 체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재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기가 부당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서 사실은 내가 무죄였어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재심이 열릴 수 있는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의 상황이잖아요. 무죄 판결로 확정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죄를 지었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죄를 물읍시다 하는 건데 그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심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혐의로 재심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쳐다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분통하고 억울할 하지만 홍준표는 크게 한숨을 돌린 그래서 지금 다니면서 기분이 좋다 MBC가 변했네 어쩌고 야지 넣고 하는 것들이 다 본인이 그냥 굉장히 기분 좋은 이런 거를 내색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씨발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은 척당불기 이 액자 동영상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검찰, 이 검찰의 무능을 탓하고 넘어가야 합니까? 그게 정말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뒤져가지고 찾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 그 이전에 조금 더 검찰이 수사의 의지를 만약에 세게 가지고 있었다면 이건 수사 못하고 이럴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홍준표는 그나마 함께 문제가 됐던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이 됐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현 정권에 그러니까 당시 현 정권에 부담이 덜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역시도 그때 당시로 보면 새누리당 범 여권의 인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좋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의지를 가지고 막 세게 했다거나 이렇다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렵죠. 개별 검사들이야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1심에서 유죄도 받아내고 했으니까 예.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게 많은 사건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책임은 법원보다는 검찰이 훨씬 크다고 봐야 될 거고요. 법원은 사실 이제 모든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온 것을 놓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뇌물죄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리고 그 증거는 사실 언론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이제 또 논란이 된 것이니까 법원은 책임에서 그래도 비교적 검찰보다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모로 법원의 판단이 틀렸다는 게 명확하게 나온 거잖아요. 예. 그 액자가 그 당시에는 당대표 사무실에 있었던 것을 홍준표 대표 쪽에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 결국엔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니까 법원이
우리 법 체계상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결론이 내서 끝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검찰도 헐렁하게 수사를 했고 그리고 법원도 그냥 있는 거 내에서 판단을 했지만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가지는 못한 게 명확해진 거니까 그냥 전부 다 모양새를 구기고 홍준표 대표도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법적으로는 무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뭐 당대표실에 걸려 있었고 그게 뭐 없었다 거짓말이잖아요. 예. 명백한 거짓말이고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무죄를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파렴치한 겁니까? 근데 그 내용으로는 사실 법적인 책임은 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본인이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책임은 분명히 져야 맞을 텐데 글쎄요, 뭐 그런 걸로 정치적인 책임을 질 사람 같았으면 뭐 이런 식의 억지 주장을 하고 뭐 지금까지 어그로를 끌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이고, 진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홍준표의 성완종 뇌물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문무일 검사가 나중에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수사를 아주 허술하게 해서 결국 홍준표를 무죄로 만들었는데 이 꼬라지를 적폐 수사에서도 그대로 재현한다면은 어떡하나. 문무일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팀장이니까 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맞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고 볼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상황이 훨씬 낫기는 합니다.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권 차원에서 말도 안 되게 민정수석이나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찍어 누르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제대로 수사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김프로. 그러니까 내가 김프로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말이 불필요해. 왜 해서 괜히 검찰을 두둔하냐는 이야기를 듣냐 이거야. 그냥 문무일이라고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은 그거 될 일 아닌가? 나는 문무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 김프로가 문무일이라고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끝까지 제가 2017년 저의 기조는 김용민에게 말리지 않겠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아니 뭐 어쨌든 객관적인 상황은 옛날보다는 훨씬 난데 그래도 검찰이 완전히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요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나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여서 조금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타필 규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에서 정말 거의 명백하게 나온 사건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지고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본인은 굉장히 기쁠 거 아닙니까? 쳐다보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근데 저는 그 반대의 상황이 얼마든지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뭐 가지고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게든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잘 빠져나가서 지금 무죄가 됐고 사후에 증거가 새로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렇지만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일로 몰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류여애 씨가 지금 억한 심정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뭐 까겠다 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바로 옆에 착 붙어가지고 우리 대표님 하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사이가 좋게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각자 이익에서 틀어지고 나니까 뭐 거의 상심지를 키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까겠다고 나오는데 저는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거치고 총선을 거치면서 과연 홍준표에게 이익으로 뭉친 집단이 언제까지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저는 분명히 류에는 시작이라고 보고요. 그거와 정말 비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들고 나와서 폭로를 하거나 그런 것이 뒤집어지면서 수사가 새로 시작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수사가 시작된다 그러면 지난 정권 하에서는 이렇게 답답한 결과가 나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사표 규정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뭐 그렇게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은? 아니 근데 그 서청원이는 왜 그 녹취 파일을 안 깝니까? 녹취 파일 지가 안 까니까 지 녹취 파일이 까진 거 아니에요? 시사저널에 의해서 지가 돈 받은 거. 그때도 이제 여러 뭐 해석을 드렸지만 녹취 파일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본인이 지금 이렇게 당협위원장에서도 떨어지고 수세에 몰렸을 때 슬쩍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깔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못하는 걸 보면 블러핑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 녹취 파일이 까지면서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뭐 홍준표라고 여태까지 정치 생활을 쭉 해온 거를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겠나?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하여튼 기다려보면 답답하지만 하여튼 나중에 조금 시원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좀 짚히는 게 있어요? 그건 조금 지켜보시죠. 아, 짚히는 게 있구나 뭔가. 조금 지켜보시죠. 네. 아, 짚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예. 딴 사람 말은 안 믿어도 김프로 말은 제가 믿습니다. 요거 하나는 정확하게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우리 김프로가 예측한 것 중에는 MB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슈 말고 다른 이슈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원세훈의 윗선이 MB니까 그 혐의로 MB를 달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어쩌느냐 이제 그 얘기 한참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과 관련된 게 분명히 나올 것이다. 돈과 관련된 다른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지금 혐의만 가지고는 부르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조금 기다려보시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뭐 아니나 다를까 차명 계좌를 통해 가지고 마련해 놓은 비자금을 이제 누가 횡령했느냐, 탈세가 어떻게 되느냐, 범죄 수익 은닉, 또 돈과 관련돼 가지고 뭐 140억 원을 땡기는 과정에서 있었던 직무유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내용인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내용들이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답답해 보일 수는 있겠으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시간은 결국 국민들의 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우리 김프로가 홍만표 아무도 거론 안 했을 때 홍만표의 존재를 알렸고요. 또 우병우의 존재를 당시 워낙 권력이 서슬퍼렇다 보니까 우리가 우향우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우병우의 존재도 이야기했고 참 용해요 우리 김프로가. 예. 아직은 쓰임새가 좀 많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떼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쓰임새가 많아 우리 김프로. 예, 앞으로 여러분 김프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매일 코너로는 내일까지 또 뵙는 걸로 하겠네요. 뭐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6개월 정도 됐나요? 매일 제가 뭐 이렇게 부족하나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짧게 할 수 있는 얘기 길게 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조금 내실 있게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일주일의 이슈들을 조금 정리해서 조금 짜임새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녹음할까? 현대 월드타워. 뭐 그것도 괜찮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프로가 뭐 말 길게 하고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거는 이제 마치 그 회 접시에 무채 같은 그런 개념이고 예. 어쩌다 하나둘씩 나오는 그런 보석 같은 그런 예측과 또 분석은 이 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전 받아들였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정확하십니다. 또 염가 아닙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이렇게 회를 접할 수 있다는 거는 축복입니다. 아무튼 새해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대.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2010년 당시 홍준표 의원실에 걸렸던 사자성어 액자가 화제인데요. 어제의 문제는 이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척당불기입니다. 당첨자에게는 도서 촛불혁명을 선물해드립니다. 이 책은 대학 자퇴선언으로 유명한 김혜슬 작가가 집필했는데요. 지난 겨울 온 국민이 함께 빛으로 쓴 역사인 촛불혁명, 이 모든 과정을 집대성한 도서 촛불혁명이 발간됐습니다. 도서출판 느린걸음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 될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 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또 다른 한 분에게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정답자 잘생겼다 김용민님. 홍준표는 경남지사 시절 불이 났는지 말았는지 관심도 없었나 봅니다. 3,000건이 넘는 화제를 0건이라고 할 정도면 말이죠. 담덕태자님,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네요. 억울하면 자살당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문통방통 사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가재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 올려주시면 문통방통 코너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당첨자 JLYC님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연말을 맞아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그냥 해보는 시간. 금융시장의 본질과 금융자본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명박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했는데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분야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없고요. 또 워낙 주진우 기자님을 비롯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파헤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이야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명박의 이 금융사기 수준이 상중, 하중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하? 네. 아니 그런데 하인데 이 5천만 대한민국이 다 속았습니까? 그러니까 삐끼짓을 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네임밸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 이명박 씨가 김경준 씨를 만나서 김경준 씨가 자기가 아비트리지의 대가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명박 씨가 아비트리지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씨는 제 느낌입니다만 김경준에게 본인의 주장대로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기를 계획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는 쪽입니다. 예, 그걸 이해를 하고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고요. 원래 사기라는 게 기술이 뛰어나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 사기를 치는 사람의 명망이나 신뢰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그 사람의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의도 자체와 이명박 씨의 명망 자체가
워낙 높아서 그 대형 사기가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는 게 그냥 제 짧은 생각입니다. 결국 이런 네임밸류를 언론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도 뭐 박영선 의원 같은 몇 분을 빼고 나면 파헤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그때 그게 그리고 조금 뭐 제가 그 기자들을 비호하는 건 아닌데 1999년, 2001년 요 사이가요. 그런 사기가 정말 횡행할 때이기도 했었어요. 예. 벤처 붐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오만 사기들이 횡행할 때 이명박 씨도 이제 큰 거 한탕 해보려고 한 숟가락 얹었다라는 게 제 직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이야기 들으니까 더 속이 쓰리네요. 아이고 참 부끄러운 우리 시대 언론의 민낯 또 욕망의 민낯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검찰이 뭐 김프로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특검이 덮으려고 했었던 것까지 수사를 하면 저는 밝혀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당시 99년, 2001년 이 시기에 있었던 금융사기들, 주가 조작들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건 너무 사기 수법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밝힐 의지가 없었던 거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뭐 의지만 가지면 저는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밝혀낸다. 이건 그러면 진짜 역사에 대한 보험죄죠. 그럼요. 예. 나중에 그 인간이 대통령까지 해서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이걸 파헤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예, 금융시장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작전이라는 것과 그 속에서 고래, 세력이라는 자들이 정보를 어떻게 독점하고 개미들을 어떻게 등을 쳐먹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금융시장이라는 곳에서는 근본적으로 개미가 고래, 기관을 이길 방법이 구조적으로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첫째, 고래는 개미를 총알바지로 생각을 합니다. 둘째, 고래하고 개미하고 보유하고 있는 돈의 액수, 실탄 면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셋째, 정보를 독점하는 전문가들은 다 고래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는 개미가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금융시장, 투자시장을 보면서 의문점 한 가지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는 거죠, 이거를요. 금융의 본질은 금융, 돈을 융통시키는 겁니다. 돈이 남는 사람으로부터요.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원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도박판에서 금융의 본질이 있습니까? 돈이 남는 쪽으로부터 돈이 부족한 쪽으로 돌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초대형 고래 사기꾼들이 일방적으로 개미들 털어먹는 도박판 같은 거거든요. 올해 증시에서 거둔 투자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증시에서는 외국인, 기관, 개인 이 세 주체의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합니다. 외국인은 당연히 외국계 대형 투자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기관은 우리나라 대형 투자자들입니다. 개인은 이제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 개미를 말하는 거죠. 올해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 세 주체의 투자 수익률을 보면 외국인이 무려 48.8%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전체적으로 주가는 20% 올랐는데 얘들은 2배 반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기관도 평균 수익률보다 높습니다. 28.8%의 수익으로 올려서 올해 주가가 오른 평균 상승률 20%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개인만 유일하게 20%에 못 미칩니다. 개인의 수익률이 17.6%밖에 안 됩니다. 평균에 못 미치는 거죠. 근데 이 수치가 잘 와닿질 않죠. 알겠어요. 예, 개인이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못한 건 알겠는데 개인도 어쨌든 1년에 17.6%나 수익을 올렸다며요. 아유, 그 정도면 땡큐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는 워낙 주가 시장이 활황이어서 그런 거고요. 다른 해를 비교해보면 더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는 종합주가지수가 2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때 외국인 수익률이 무려 55%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은요. 2%밖에 안 됐어요. 거의 못 벌었습니다. 2011년에는 주가가 1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이 해에도 외국인은 수익을 냈어요. 0.66% 수익을 내고 나갔습니다. 기관도 14%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해의 개미는 마이너스 32%라는 치욕적인 손실률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2년이에요. 이 해에는 종합주가지수가 9% 올랐는데 기관 수익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무려 19%. 외국인도 10%의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개인은요. 마이너스 18% 손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2013년에도 마이너스 28%, 2014년에도 마이너스 10%. 매년 이렇게 참담한 성적표를 개인이 받아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돈을 가져가고 개인이 돈을 끊임없이 잃는 시장입니다. 이게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의 부족 때문도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사기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근본적으로 게임의 룰이 말도 안 되게 기관에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일 수도 있겠는데요. 주식시장에는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주식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면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 공매도라는 제도는 주식 사고 파는 제도를 이상하게 비틀어놔서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참신하죠. 와, 주가가 떨어진데도 돈을 벌 수 있대. 되게 참신한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매도라는 제도를 개인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닌데 사실상 제도를 시행해보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건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대형 투자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라는 도박판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은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또 한 장의 패를 들고 도박에 참가를 하는 겁니다. 고수업을 치는데 나는 3점이 나야 이기는데 상대는 3점이 나도 이기고 피박을 써도 이기고 뭐 이런 룰로 게임을 하면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예. 포커를 하는데 나는 높은 패가 나와야 이겨요. 그런데 상대는 높은 패가 나와도 이기고 낮은 패가 나와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룰이 애초에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한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고래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박판을 가보면 끊임없이 타짜들한테 돈을 잃는 호구는 내일 하루만 더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돈을 빌립니다. 꽁짓돈을 쓴다고 하죠. 이자도 엄청 센 걸 물고요. 그래서 그 빌린 돈으로 또 도박에 참가했다가 망하죠. 예전에는요. 증권사들이 뭘로 돈을 벌었냐면 수수료로 돈을 다 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고객이 오면 주식 투자를 최대한 자주 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수수료를 많이 버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주식 거래를 하면서 이 수수료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거의 무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와, 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닙니다.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면서 온라인 거래 시스템에 딱 접속을 하잖아요. 대출 받으라는 광고가 진짜 수십 개가 떠요. 요즘 증권사들이 뭘로 돈을 버냐면 수수료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주식담보대출로 돈을 법니다. 그 이자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대출 이자가 무지하게 셉니다. 10% 가까이 돼요.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은 야, 저거 연 이자 10%를 빌려도 주식에서 대박 나면 금방 만회할 수 있어 라는 꽁지돈 쓰는데 유혹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신용, 미수 뭐 이런 다양한 제도로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합니다. 증권사들은 그 이자로 니나노를 부르는 구조죠. 자, 그럼 이까지 들으신 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게 금융입니까? 금융은 돈이 남아도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융통해주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돈이 남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돈이 남아도는 금융기관이 안 그래도 돈이 없는 개인들을 등쳐먹는 시스템입니다. 은행은 안 그렇냐고요?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은행은 금융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업들이 고도성장 국면에서 돈이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래서 가계가 저축을 열심히 하면 그 돈이 절실히 필요했던 기업에 빌려줬습니다. 이게 금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기업이 돈이 안 필요합니다. 금고에 쌓여있는 현금만 600조예요. 이때 은행하고 최경환이 결탁을 해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돈을 빌렸는데 지금은 기업이 저축을 하고 가계가 돈을 빌립니다. 금융이 산업 발전에 쓰이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한테 이자로 삥 뜯어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변질이 된 겁니다. 다시 증시로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원래 증시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요. 원론적으로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기업에 돈을 대주기 위해서 만든 게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부족할 때는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이걸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투자자로부터 직접 돈을 투자를 받는 거예요. 이걸 직접금융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바로 이 직접 금융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돈이 부족한 기업들이 주식을 찍어서 투자자들에게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라고 만든 게 증시예요. 그런데 지금 증시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그게 삼성전자의 투자자금으로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죠. 그냥 우리끼리 사고 팔 뿐입니다. 기업은 땡전 한 푼 못 받는 겁니다. 물론 가끔 실제로 기업들이 주식을 새로 찍어서 이제 이걸 증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증시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도 있어요. 직접 금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 자체가 2006년에 직접 금융의 규모가 한 30조 원 정도 됐어요. 상당히 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에는 9조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7년 만에 직접 금융이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건 이제 그 기능 자체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얼마나 웃기냐면 직접 금융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혜택도 대부분 대기업이 가져가요. 예, 2008년만 해도 증시에서 조달된 자금 중에 중소기업의 몫이 한 56.4% 됐어요.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증시에서 중소기업에 조달된 자금 비중이 15%밖에 안 돼요. 85%가 전부 재벌 대기업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개미의 무덤으로 전락한 지 오랜데 그와 동시에 기업의 자금줄 역할도 잘 못하고 자금줄 역할을 해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의 자금줄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재벌들이 금고에 현금을 잔뜩 쌓아두고요. 그걸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돌고요. 고용도 안 늘고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벌들이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재벌들이 금고에 쌓아둔 현금이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바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600조 정도나 돼요. 이 중에서 10%만 써도 한 60조만 풀려도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는데 뭐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 예. 저는 본질적으로 이런 면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한국 재벌들이 막대한 돈을 금융권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엄청난 돈을 통해서 재벌이 금융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은 재벌들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거꾸로였어요. 재벌들이 은행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대기업 사장이 은행 대리한테 쩔쩔맸습니다. 은행 대리 한마디에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가 결판이 나니까요. 힘의 역관계가 완벽하게 은행이 재벌보다 압도적으로 강했어요. 이때 은행장 파워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뭐 재벌 하나 살리고 죽이는 일이 은행장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재벌들이 돈이 남아돕니다. 은행장한테 당연히 목숨을 안 걸죠.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은행이 재벌한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금을 해줄 곳이 재벌밖에 없습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때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그 말도 안 되는 합병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게 왜 했을까요? 만약에 합병에 반대해서 삼성에 찍히잖아요. 삼성이 예금하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삼성이 돈 빼 이러면 우리나라 금융권 휘청거립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치명상 입습니다. 실제로 삼성생명 요 딱 한 회사가 굴릴 수 있는 자금이 244조 원이나 돼요. 물론 고객 돈이긴 하지만 그 돈을 분배하는 기능이 삼성생명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은 무조건 삼성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돈 나한테 유치해 주세요 라고 아부를 해야 되니까요. 70년대 80년대하고 달리 은행이 재벌을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고 재벌이 은행을 통제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한 발 딱 더 나가보면요. 재벌이 금융권을 통제한다면 금융권은 누구를 통제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같은 가계 소비자들이거든요. 국민들이에요. 빚내서 집 사라 정책 때문에 지금 1,400조에 이르는 부채를 가계가 지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우리 국민들이 금융권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국민은 금융권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은 재벌의 통제를 받아요. 제가 처음에 왜 재벌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그 질문의 본질적인 답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이 금융권을 통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빚 져본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빚이 얼마나 삶을 규제하는지를요. 아파트 담보로 한 30년 장기 대출 받잖아요.
그 30년 동안 대출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예, 빚을 갚을 때까지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굴레가 삶을 가둬버려요. 이러면 회사가 아무리 노동자를 착취해도 노동자들은 반항을 못합니다. 은행 빚은 갚아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통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좀 남이 나 대신 이 불공정한 현실에 저항해 주기를 바라는데 주변을 딱 둘러보면은요. 누가 대신 저항을 해줍니까? 세상 사람들 다 빚지고 사는 나하고 똑같은 처지인데요. 그래서 온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고 그 빚의 주인이 재벌인 한 민중들은 저항하지 못합니다. 빚 갚을 때까지만이라도 순종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만연한 국가 국민들이 굉장히 온순해요. 부채 자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확립된 이후에 세계 각 나라의 정부들이 앞다퉈서 가계부채를 계속해서 증대시킵니다. 이게 우연히 벌어진 일이겠습니까? 걔네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들이 체제에 얼마나 수능적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민중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일개미처럼 일을 합니다. 번 돈의 대부분을 이자로 은행장한테 갖다 바치면 은행장은 그 돈을 예금이자로 다시 재벌들한테 갖다 바치죠. 국민은 이 시스템 안에서 순한 양으로 죽을 때까지 빚 갚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금융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은 재벌이 지배를 하고 있죠. 이미 지금의 금융은 개인에게 등쳐먹고 삥 뜯어내고 개인을 빚쟁이로 만들어서 자본주의적인 통제를 하는 최상의 시스템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건 정말 먼 길이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일단 금융이 지배하는 세상이 옳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개미들 등쳐먹고 돈 빌려줘서 이자 뜯어먹고 그래서 빚쟁이로 만들어서 생활마저 통제하는 이 시스템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고쳐보자는 시도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연말을 맞아서 제가 평소 해보고 싶었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틀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노조 조직률이 낮나? 또 그리고 왜 우리 사회에는 이런 견제 세력이 없어서 이옥회 같은 자들이 만연하고 판을 치나?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 빚이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겁니다. 네. 사람을 순종적으로 만들죠. 이러니 뭐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려면 아버지가 부자거나 그렇죠. 네. 빚 다 갚았거나 뭐 복권에 당첨되거나 네, 이러지 그렇죠.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최근 성균관대 총동창회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2018년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자로 선정했죠. 이에 일부 성균관대 동문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성균관대 동문들은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황교안 총리에 대한 의혹들을 열거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 그리고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지목했습니다. 이에 황교안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저에 대한 의혹은 모두 거짓 뉴스,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반박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의혹들은 국회에서 모두 해명했다며 국회 방송 주소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9월 미르재단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과 국회에 출석한 당시 황교안 총리의 답변 들어보시죠.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서 인가를 내줄 부분 또 그런 절차들을 밟았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균관대 동문들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 국정 운영의 당사자였다고 지적했죠. 올해 2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4.16 가족협의회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황교안 전 총리를 지목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죠.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려던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의 의지를 꺾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적용은 어렵고 구속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며 구속 기소를 막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면서 일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죠.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영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춘천 영하 13도, 대구 영하 5도가 예상되는데요. 추위는 낮부터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5도, 전주 5도, 부산 8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동해안 쪽으로는 건조특보 속에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에서 한때 나쁨, 남부에서는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날이 오늘과 이제 내일 딱 이틀 남았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또 2017년 정리하고 2018년 무술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새해 우리 교수님 큰 계획 있으십니까? 글쎄요, 특별하게 저는 계획이 없고요. 제 체질이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계획 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삶이 닥쳐오면은 그 삶에 하나하나 대응해 가는 게 제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 뭐 계획을 세웠는데 실현이 안 돼서 이럴 바에 나의 계획 자체를 세우지 말자. 이런 삶의 경험칙에 따른 소신이신 건지 아니면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뭐 이런 철학적 소견이신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인생이 전개된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수많은 우발적인 우연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관계든 어떤 만남이든 수없는 그 우연의 입자들이 빚어내는 무지개 같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삶의 우연성을 잘 맞이하는 게 제 설계 아닌 설계겠죠. 네. 예. 그냥 운명에 몸을 맡기는 뭐 이런. 네. 뭐 그렇다고 뭐 팔자 소관에 얽매인다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운명이 참 뭐랄까요? 너무 얄궂은 분들한테는 뭔 계획을 세워서 꼭 뭐 실현될 보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과정에 충실하다면은 그 자체가 계획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그야말로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샤를르 몽테뉴라는 프랑스의 대사상가가 쓴 그 수상록이라는 대작이 있습니다. 예. 대작 중에서 오늘은 제가 문고본으로 골랐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완역된 게 있으니까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필이란 말 있잖아요. 붓 가는 대로 쓴 글 이런 뜻인데 그 수필이라는 글쓰기를 창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몽테뉴 하면 수상록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가는 대로 쓴 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체계나 논리 구성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술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예. 수필을 프랑스어로는 에세라고 하는데요. 에세라는 게 어떤 시도 이런 뜻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삶의 새로운 시도를 글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몽테뉴는 16세기에 살았던 사상가인데요. 프랑스가 가장 엄혹한 시절에 있을 때 인본주의자로서 르네상스의 귀결점이라 그러죠. 인본주의자로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과 신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인간과 사회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자신의 이 사유의 셈에서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모럴리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란 말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책이 아니고 어느 곳이나 골라서 읽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양심에 대하여, 뭐 명예의 포상에 대하여, 뭐 잔인성에 대하여, 교만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테마마다 자신의 생각을 쭉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연말 연시에 읽기 참 좋은 책입니다. 예. 전 수상록이라고 해서 저기 배 위에서. 쓴 수필인 줄 알았습니다. 예. 네, 배 위에서 쓴 글. 그만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책은 범우문고판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우정에 대하여, 거짓말에 대하여, 좋은 목적을 위한 나쁜 수단에 대하여, 나태에 대하여,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죽기를 공부하는 것, 후회에 대하여, 분노에 대하여, 자만심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문고판인 만큼 이게 볼륨을 느끼긴 어렵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그야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읽으시면은 미처 몰랐던 나의 내면 풍경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한 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죽기를 공부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잘 죽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느 쪽이냐면은 잘 죽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풍요롭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 예,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생명체라면 다 죽음을 향해서 갈 텐데 마치 영생 불사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이면이 종종 보면은 황폐할 때가 많죠. 예. 삶 앞에서 겸허해진다는 건 바로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뒷받침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죽기를 공부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플라톤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몽테뉴의 이 사유가 훨씬 절절하게 와닿는데요.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키케로는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죽음에 대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연구와 명상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들 밖으로 끌어내어 육체와 분리시켜 일하게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죽음의 연습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론은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쳐준다는 한 가지에 기착되기 때문이다. 진실로 이성은 시시덕거리는 농찌거리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만족만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노력은 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 편안히 살게 하는 길을 찾아주는 일임에 틀림없다. 세상의 모든 의견은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쾌락이야말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일점에 귀착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의견을 배척했을 것이다. 그 누가 고통과 불안을 목표로 하는 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글인데요.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길이 바로 연구와 명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뒷부분에 쾌락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쾌락은 단순히 물질적 쾌락, 육체적 쾌락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 쾌락들, 이 영혼의 엑스터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명상하고 사유할 때 삶은 점점 더 의미 있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 깊이 있는 쾌락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몽테뉴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중심의 세계, 16세기의 신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신에게만 의탁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함으로써 삶이란 무엇인가를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겠죠. 죽음에 관한 이 글에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어디서든지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자. 미리 죽음을 생각해 두는 것은 자유를 예상하는 것이다. 죽기를 배운 자는 노의 근성을 씻어 없앤 자이다. 죽기를 알면 우리는 모든 굴종과 구속에서 해방된다. 생명이 잃는 것이 불행이 아님을 잘 이해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불행이라는 것이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자는 얘기 분명히 아니고요. 예. 육체적 삶에 매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잃는 게 너무 많다는 하나의 표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맞서 싸울 때 진실이나 정의는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 닿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육체적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시대와 고민이 많이 비슷했네요. 네, 물론입니다. 이게 고전의 힘 같은데 뭐 지금도 이 몽테뉴의 마니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책들 읽다 보면은 몽테뉴는 뭐 단골처럼 등장하곤 해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 16세기이지만은 그 16세기의 세상과 불화하면서 고민했던 사유의 흔적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당시는 이제 종교전쟁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교전쟁에다가 특히 이제 가톨릭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고 한참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고 해서 신교와 구교 사이에 알력이 아주 거세지던 시기이기도 하죠. 예, 인간은 도외시되고 주장만 있는. 근데 그 주장은 또 종교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신성시되고 또 거룩해야 할 그런 종교인데 이게 사람 죽이는 주체가 되고 있으니 얼마나 사상가로서 괴롭고 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는 거. 아, 이 몽테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사람이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바뀌는 시점에 이르면은 괜스레 몽테뉴를 펼쳐보고 싶고 다시 몽테뉴가 타전하는 신호에 반응하고 싶고 그래집니다. 그래서 또 연말이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후회가 없을 수 없잖아요. 수상록에 보면 후회에 대하여라는 아주 명문이 있습니다. 예. 뭔가에 우리가 악덕에 들렸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유혹에 이끌려서 후회할 짓을 하곤 하죠. 뭐 인간이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기 마련인데 그걸 또 얼마나 깊이 있게 성찰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 후회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할 테고요. 예. 후회에 대하여서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악덕은 마치 종기가 살에 흉터를 남기듯이 영혼에 뉘우침을 남긴다. 그래서 영혼은 항상 자신을 긁어 뜯어 피투성이가 된다. 왜냐하면 이성은 다른 슬픔과 고통들을 지워버리는 대신 뉘우침의 고통을 낳기 때문이다. 그런데 뉘우침은 그 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고통스럽다. 마치 열병의 오한과 발열이 외부에서 오는 추위와 더위보다도 더 혹독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 김 PD가 감동하는 거 보니까 몽테뉴가 역시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진짜 그 정도 성찰은 대단합니다. 특히 그 외부의 추위보다 내부의 오한이 사람을 춥게 만드는 거. 아, 이런 비유는 어떻게 잡아냈을까요? 참.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부에서 오는 그 영혼의 뉘우침의 고통은 열병과 오한과 발열이 외부에서 오는 추위보다 더 혹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양심을 속일 수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 내면의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는 뉘우침의 시간이야말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죠. 근데 그 뉘우침을 또 통과해야 영혼은 또 정신은 좀 더 단련되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월이 좀 흐르다 보면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잘못들에 대한 후회도 밀려오고 합니다. 후회했던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또 우리의 인간이 해야 할 일이겠죠. 또 하나 이 후회에 대하여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삶의 위대함은 위대함 속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속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우리들을 내부에서 판단하고 음미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공적인 행위 화려함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평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무겁게 가라앉은 진창 속으로부터 샘솟는 몇 줄기의 가느다란 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들을 외형으로 나타난 용감함에 의해 판단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내부 상태까지도 용감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자기들과 같은 평범한 기능과 자기들을 경탄케 하고 자기들이 미칠 수 없는 다른 능력을 결부시켜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악마에게 무서운 모습을 부여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핵심은 삶의 위대함은 위대함 속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속에서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가 깊어질수록 그 사회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겁게 가라앉은 진창 속으로부터 샘솟는 몇 줄기 가느다란 분수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해요. 아, 그 말씀은 너무 고상한 비유고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누런 똥바다에 핀 한떨기 장미.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겠죠. 그런 게. 이처럼 이 몽테뉴 수상록에는 구절구절 곱씹어 볼 언어들이 참 가득합니다. 예. 자만심에 대하여도 그렇고요. 분노에 대하여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분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데 분노에 대하여서 쓴 부분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각자의 분노를 마음껏 퍼뜨려 보아라. 그렇게 하면 우리들은 언제나 평화로울 수 있다. 이것은 유익한 법칙이긴 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따금 나는 집안을 규제하기 위하여 실은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는데도 화난 채 할 때가 있다. 연령이 나를 한층 날카롭게 함에 따라 나는 그것에 좌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는 가장 화를 내지 않고 까다롭지 않은 인간의 부류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어도 구실이 서며 까다로울 수 있는 연령이 된 만큼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화를 터뜨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앞뒤 안 가리고 화를 내서는 곤란하겠지만은 분노를 안으로 사겨두면은 그게 병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분노를 풀어내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겁니다. 유머도 있을 테고요. 저항도 있을 테고. 근데 이 분노가 쌓여서 병이 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잘 하라는 게 우리 몽테뉴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으로 2017년을 정리하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말연시 맞이하셔서 좋은 책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마테르링크하고 이 몽테뉴하고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짤막한 글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으로 함께했고요. 내일도 우리 정선태 교수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하왕심리 문파 김성회입니다. 하왕심리 사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왕심리에서 30년 살았는데 어떻게 제 허가 없이 거기 가서 사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허가 받을 생각을 못하고, 예. 예. 왕심리 사실만 하세요? 예, 동네 좋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지하철도 많이 생기고 해서요. 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우울한 동네였는데, 이제 뉴타운 들어서면서
뭐 거기가 나름대로 이제 부촌이 됐어요. 예, 제가 있는 쪽은 이제 금호동에서 가까운 쪽인데요. 그 동네도 말씀하신 대로 다 재개발이 돼서 근처에 아파트 값은 뭐 넘볼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더라고요. 10억이 넘는 것들도 많고 해서. 집을 사셨다고. 네, 뭐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예. 자, 이제 12월 거의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김성회 보좌관이 선택한 올해 정치 뉴스 빅3 1, 2 지났고 오늘 마지막 시간 어떤 주제를 다루시겠어요? 예, 뭐 문재인 지지자, 문파 뭐 이런 용어들을 거쳐서 최근에 이제 중국 신문에서 이번 중국 방문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을 보도하면서 중국 신문에서 말했던 게 이제 문파라는 말을 써서 한국에서는 이제 SNS를 중심으로 좀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감 자체도 되게 좋고 뭔가 좀 공동체로서의 어감도 있고 해서 문재인 지지자는 너무 길고 그다음에 문파라고 하면 뭔가 이 비하한 의미가 섞여 있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예, 저는 문파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문파로 정해봤습니다. 아, 하왕심리의 문파. 네.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파가 지나치다 혹은 문파가 정당하다. 댓글 관련해서 말이죠. 이런 의견이 반대 반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은 이제 전형적인 지지자들 갈라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나친 사람, 뭐 지나치지 않은 사람 다 있을 테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인데 홍준표 지지자 중에 댓글을 세게 다는 사람을 홍준표의 지나친 지지자, 지나치지 않은 지지자로 저희가 갈라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오로지 소위 노빠와 문빠들에 대해서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빠이고 문빠인 것이 창피한 것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거기에서 이제 문재인 지지자나 이런 그룹들 중에서 나는 뭐 저렇게는 아니야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자꾸 갈라 세우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전 뭐 그런 여론조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 봐야 되는 것이 예전에 나는 꼼수다 나왔을 때 지지해 주시는 시민들도 그런 식으로 갈라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목소리가 크신 분이 계시고 또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갈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로 엉클어지고 뒹굴면서 하나의 지지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중에서 특정 몇 사람을 찍어서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는 또 다른 파 저렇게는 다른 파라고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고요. 문재인 지지자라고 하면 그게 한 그룹인 거죠. 그 안에서 뭐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어떻게 목소리가 똑같겠습니까? 각자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도 다른데 그런 것은 작은 차이인 거고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느냐 또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로 놓고 봐야지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으로 지지자들을 가르는 것은 전 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아, 참. 아니, 왜 유독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 이제 뭐 어원에서부터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원래 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 소위 노빠. 그때는 좀 더 지금보다 어감이 좋은 의미였었는데요. 노사모.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람들이 이제 옮겨와서 다시 또 이제 문재인 지지자 그룹이 됐고,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의 결정적인 순간에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보였던 어떤 결기 있는 행동에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뺏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꼭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전국적인 열망이 모여서 결국은 문재인 변호사의 마음을 흔들었고 문재인이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 거듭나서 그 힘으로 시작해서 문재인이 본인이 정치인을 자각하고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대권을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결국 2017년 선거에서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만든 또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든 문재인 지지자가 만든 대통령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너무 말하자면 개토화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좀 더 이제 확장성을 갖고 진보, 보수까지 점점 지지자의 그 외연을 넓혀서 문파의 그 지경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이거 뭐 사실은 그 선명성 경쟁을 그 내부에서 하다 보면은 누가 더 문재인에게 가까운지 또 누가 문재인에게 누를 끼쳤는지 뭐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이런 행태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예컨대 이제 지난번 안희정 충남지사가 뭔 발언을 했을 때 뭐 배신자인 양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의견들, 이런 의견들이 수두룩해서,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한 분들이 이른바 다 문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자,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그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다양한 의견들은 충돌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민주주의 국가고 각자 지지하는 사람이 같더라도 표현하는 양식이나 방법이 다 다른 거라서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말하는 걸 가지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단 논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예. 모든 문파가 하나의 단일한 의견으로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게 무슨 문파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문파 대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의 다양성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데 특히나 이제 보수 언론이 그중에서 본인의 입맛에 가장 안 맞게 이야기하는 사람, 본인이 자기들 생각하기에 자기 지지층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발언한 것을 모아서 그것이 전체 의견인 양 전달하는 유통 과정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계의 개개인은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거를 누구나 따라야 한다든지 뭐 모두가 거부한다든지 이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그 몇 명의 목소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편집해서 내보내면서 얘기하는 것, 그건 뭐 저희가 대응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그 뭐 문파를 이제 친박 세력들하고 비교하는 이들이 덜어 있던데 이게 아주 잘못된 인식인 게, 이게 친박은 눈에 딱 보이잖아요. 또는 이 사람들이 뭔 집회를 할 때 돈이 동원되고 조직이 동원되고 버스가 동원되고, 하지만 문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다 각자 자기 돈 들여서 모이고 또 그렇게 해서 촛불을 들기도 하고 또 대통령 만들기에 또 앞장서기도 하고요. 그런 자발성 측면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고, 또한 이 문파가 갖고 있는 그런 사고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단일한 어떤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문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보수 언론의 이런 관점은 어디까지나 이 문파를 기본적으로 박사모처럼 인식하고 있는 데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관점이? 네, 그렇습니다. 그 뭐 트위터에 100번 리트윗되면 그것이 문재인 지지자 전체 의견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의견에 동의한 사람 1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5천만 국민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70%고요. 뭐 그 사람들을 다 우리의 절대적 지지자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30%의 국민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룹으로 봐도 최소한 1,000만 명 안팎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이제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 것은 결국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활동이었는데, 그 활동을 보면 저희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언론의 왜곡 보도,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그때가 되면 항상 판쳐왔지 않습니까? 댓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돌아봐야 되는 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지만 국정원의 3,500명 댓글 부대, 이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온라인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의 숫자를 3,500명으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통 경로를 잘 보면요,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소위 네임드라고 하죠. 이름 있는 사람들이 글을 쓰면 그 내용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그 글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리트윗을 하는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그리고 그 글이 캡처가 돼서 각종 커뮤니티, 뭐 오유라든지 클리앙, MLB팍 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카페들까지 쭉 공유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 의견에 대해서 알게 되는 유통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것을 이제 국정원의 댓글 부대 3,500명이 조직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똑같은 일을. 일베에다 글을 쓰고 그 링크를 퍼다 나르고, 그 링크를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퍼다 나르고 네이버에 댓글 달고 했던 건데, 문재인 지지자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너나 할 거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점이고요. 그렇게 3,500명 이상의 문파들이 그런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또 글로 논리적 싸움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보수 언론들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으로 선거 기간 전에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한 팩트 관계를 확인해서 반박하는 어떤 사람의 글을 전체가 공유하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국민 여론의 지형이 바뀌는 것을 여러 차례 목도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김영민 PD님이 하고 계신 이 김영민의 브리핑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나오는 아젠다와 이슈를 다시 해석해서 국민들에게 전하고 청취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직장에 가서 알리고 이러면서 이제 몇 천만 명의 국민들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언론에게는 위기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영역이란 게 있었는데 이젠 뭐 찌라시라는 거 사실은 대기업 다니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정책 찌라시를 제가 받기도 전에 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미 정보가 모두에게 유통되고 있는 시장이고 사실 그래서 예전 방식의 취재나 보도가 기자들 참 어려워졌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올해에 주목받는 책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전문가의 역할을 자꾸 무시하고 일반인들이 전문가이냐 행사하는 게 큰 문제다라는 주제로 나온 책들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일제히 좋은 책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함정은 뭐냐면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게시판에 글 쓰던 사람들은 숫자가 국한돼 있었지만 지금은 온 국민이 모두 다 핸드폰을 손에 하나씩 들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SNS들은 다 하나씩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어떤 기사가 올랐을 때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내가 의사인데라고 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 글을 생산해내고 이것을 문파들이 유통시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짜 뉴스, 잘못된 뉴스들을 다 잡아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 여론을 제대로 가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보수 언론들조차도 기사 하나 쓸 때 예전보다는 더 엄격한 검증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없던 얘기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딴지일보가 처음 생길 때 그 당시 김대중 주필이 뉴욕타임즈였나요? 하여튼 외신 기사를 엉뚱하게 번역을 해서 왜곡을 했던 것을 잡아내서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때 김대충 지조대로 영어 요거 네네 굉장히 맞습니다. 재밌었어요. 예. 진짜 전문가들이에요. 기자들은 사실은 기사를 쓰는 전문가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SNS를 하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서 반박을 하고 이것을 문파들이 유통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여론을 바로 잡아갔기 때문에 저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 생각하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 혼밥 논쟁도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현지에서 전하는 얘기 외에도 현장에서 직접 참석했던 분들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그 커뮤니티에 글을 이 커뮤니티 저 커뮤니티 SNS로 퍼다 나르면서 국민들이 아 사실은 이랬구나. 아 혼밥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혼밥이라는 워딩 자체가 잘못된 워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자들을 압박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정확하게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언론사 하나가 뭐 이제 조진다 그러죠. 정치인 하나 조지려고 펜대 들면 사실은 속수무책 당하기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옛날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런 데서 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페이스북 라이브로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언론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언론을 거쳐서 나가야지 이렇게 생방송으로 나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청와대의 주장이 여과 없이 전해지는 게 맞냐라고 하시는데 청와대 역시 정치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의 주장이 여과 없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그게 무슨 잘못인가요? 그리고 예전에는 글을 하나 쓰려면 웹사이트도 만들고 서버도 구입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SNS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돈을 들이지 않고도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혜원 의원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경제 알아야 바꾼다 이런 시리즈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그거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2천만 회를 넘어갔는데 전 시리즈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런 식의 새로운 지형들을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청와대 역시도 국민들에게 여론을 직접 전달하고 그것을 들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글로 쓰고 이것이 유통되는 과정. 언론은 언론대로 역할이 있지만 지지자들은 지지자들대로의 논리로 접근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도 말이죠.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노빠들을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해가지고 고립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재미 많이 봤죠. 그런데 이제는 안 속죠. 조선일보류의 언론들이 도리어 프레임워크가 됐습니다. 고립이 됐어요. 예전에 아젠다 세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뭘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따라가질 않으니까. 어제만 해도 뭐 이명박이가 했던 자원 외교가 옳았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려다가 비웃음만 샀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많은 눈들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얼렁뚱땅 기사를 쓰면 사람들이 조선일보가 얘기하니까 맞는가 보다 하는 세상은 이미 지나갔죠. 근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민주당의 그 아침 당대표 최고위원회의 때 막 조선일보를 들고 들어오면서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 큰일 났어. 이런 사람들 아직도 있나요? 제가 최근에는 최고위원회를 못 갔지만 여전히 보수 언론들의 동향에 신경을 쓰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은 현실이죠. 아니 국민들이 안 보는데 관심이 없는데 왜 거기에 팔랑귀가 돼가지고 말이죠.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기자들이 정치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 특히나 그런 소위 말하는 중앙일간지 기자 같은 경우는 의원과의 면담을 시도하면 그건 그냥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건 여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본인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올리면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지금의 여론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 여론이라는 것으로 자꾸 축소 폄훼하려고 시도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국민이 온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뱅킹도 다 온라인 뱅킹 하고요. 저희가 하다못해 짜장면 배달도 이제 전화 안 하고 다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라인이라는 게 무슨 별도에 있는 것처럼 자꾸 언론이 얘기하는 거. 본인들이 신문을 만들고 있으니까, 본인이 TV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실 채널조차도 지금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라고 카카오에 짧은 영상을 보내서 뉴스들이 적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여론이란 말로 되게 좁은 범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프레임은 이제 저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모든 사람이 기자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에 좀 새로운 틀을 우리 문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파가 특별히 새로운 인류는 아니고요. 마치 그 네티즌이 일반 국민이듯이 문파도 일반 국민입니다. 그런 일반 국민을 프레임워크를 해가지고 고립시켜서 이자들은 상종해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이상한 게 올마온다라는 식으로 만들어내는 마타도어는 이제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 이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2017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자,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수고하셨고 내일 올해 마지막 방송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영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폴앤메리 순서입니다. 팔로워 90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제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류여해 최고위원을 제명했지요. 이에 반발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가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과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에게 이 여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예쁘다.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홍준표 대표는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일이 없고 24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자, 두 사람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2664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97% 대부분의 시민들은 류여해 전 최고위원 주장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말이 맞을 것이다. 이런 의견은 3%에 머물렀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문화비평님, 진실이 뭐든 둘 다 쓰레기들이라 빨리 치우고 싶네요. 데니권님, 홍준표 대 여자 홍준표 흥미진진합니다. 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프로그7님, 홍준표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를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토르님, 경제의 속살은 언제나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거물들이 어떻게 작전을 벌이는지 궁금했는데 그걸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2012년 12월 28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